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겠다는 뜻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어떤 비례 전략을 내놓을까요? 그리고 정의당, 민생당 등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제 총선은 3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관련 내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하니 미래통합당은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갈등을 빚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네요. 미래통합당의 분위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했죠. 미래통합당 소속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가수들이 응원가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힘은 이 연대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 이한철 씨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2시간 여러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뉴스 전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 어떠셨나요? 한 주 정신 없으셨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스크 구매하신 분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은 출생연도가 5와 0으로 끝나는 50년생, 70년생, 85년생, 65년생들 마스크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하셨죠? 줄 많이 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국에서 줄 서서 마스크 사서는 뒤에서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솜씨 좋은 분들은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이런저런 마스크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13일에 금요일 집콕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십시오.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어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미국 다우존스가 9.99% 하락해서 무려 2,350포인트가 빠졌다라고 하고요. 거의 10%가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나스닥도 9.43%가 빠졌다라고 합니다. 영국도 10% 넘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빠졌고요. 독일도 12%가 넘게 주가지수가 빠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오늘 아침 이 주식시장을 개장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야말로 강타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이 서킷 브레이커는 이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1분간 하락을 할 때 발동이 되는데, 네, 잠깐 쉬었다 가자. 너무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잠깐 정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이드카는 5분 쉬었다 가자인데 네. 이 서킷 브레이커는 20분 쉬었다 가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16년 2월 12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해외 주요 증시가 급락한 이후 4년 1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피 시장은 오늘 개장하자마자 역시 사이드카가 바로 발동이 됐는데 그럼에도 하락세를 막지 못해서 오전 10시 43분쯤 이 코스피에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이 전 거래일 대비 149.40포인트, 무려 15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서 1684.93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발한 직후 이 거래일인 그 2001년 9월 12일 이후 18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신규 환자가 2,000명이 넘어서 모든 상점을 2주간 폐쇄하는 그런 일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임지영 님이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저희 청취자입니다. 네. 이탈리아입니다. 여기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 전쟁터 이런 거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냥 이 나라 방역으로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전 국민 가택연금 시켰을 뿐 장보러 마켓 가는 거 산책 다니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저 이태리 친구도 네네. 에리코 포르넬로라고 전화 와가지고 한국 괜찮냐고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오히려요? 예, 그래서 누가 누구를 걱정해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라 이렇게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 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청와대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 상황에 준해서 이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나 사스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 시국이다라면서 이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할 수는 있지만 그때와는 양상이다라고 특별하니까 전례 없는 일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 시국.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회의에서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증액 여부를 놓고 이 갈등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해달라라면서 이 신임 의사를 계속 내비쳤습니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책을 달리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이 관련 회의를 대구에서 가졌는데요. 이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상의는 드렸다라면서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드리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앞서 이 권영진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어제 이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서 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에 정세균 총리가 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와 관련된 필요성을 최종 점검한 뒤에 곧 건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역을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정부는 이 주민들의 생계 안정 그리고 구호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 지원이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집단 감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구로 콜센터에 큰 불은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오전 11시 이 구로구 보건소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11층 에이스 손보 콜센터 직원 207명 그리고 7, 8, 9층의 콜센터 직원 그리고 13층에서 19층까지 오피스텔 거주자 201명 기타 사무실 근로자 등등등에서 총 1092명을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 1027명을 검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확진자가 109명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큰 불은 잡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박원순 시장은 이 빌딩 근무자와 주민 검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 확진자 동선도 조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 또 접촉자도 파악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선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접촉자를 파악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걸 보면 참 우리 그 정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내 콜센터가 많잖아요. 네네, 거기가 더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울시는 그 시내 콜센터 417곳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84%인 351곳에 점검을 마쳤고 이 나머지도 오늘까지 조사를 끝낸다라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 박원순 시장은 이 시내의 모든 임산부 약 4만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에게 마스크 5매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보석. 어떤 분은 나왔고 어떤 분은 들어갔습니다. 나온 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분 사법농단의 주역인데요. 주범인데 그 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네, 뭐 보석을 인정할 만한 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밝혔는데 일단 이 보석을 인용하면서 5가지 조건을 부과했는데요. 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그리고 보증금 3억 원을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하고 출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입니다. 사실 보석하면서 이건 당연한 조건으로 당연한 조건인데요. 보석금 3억이면 굉장히 높은 맥스예요. 네네. 그래서 판사가 내놓으면서도 약간 걸렸던 거죠. 네, 걸려서 현금이 아니라 보증서를 내도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보증서예요. 그러니까 돈 3억이라고 하는데 보증보험을 끊으면 얼마 안 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서 본인은 물론 이 변호사나 다른 제3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재판부에 그런 사람들 만나겠습니다 하고 만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정경심 교수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네요.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5월 10일 자정까지는 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고 또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뒤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는데 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질만 놓고 봤을 때 네네. 검찰의 주장을 다 인정하더라도 그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한 분은 사법농단을 통해 우리 헌법 체계를 망가뜨린 분이에요. 네네. 한 분은 표창장을 위조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 분은 보석을 내주고 한 분은 안 내주고 조금 약간 형평성에 따라서 형평성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필이면 같은 날 또 이런 결정이 동시에 나와서요. 네. 한편 이 정경심 교수 측은 아직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례연합정당.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속 인터뷰에서 송영길 의원과 얘기 나누겠는데요. 네. 민주당은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 말고 다른 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정의당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요. 오늘 논평을 통해서도 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반칙과 꼼수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민생당의 경우에는 지금 내부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청년 세력이 주축인 원외정당인 미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청년들이 모여서 정치를 바꾸자고 활동해온 분들입니다. 네, 몇 년 된 정당인데 네. 미래당의 오태양 공동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선거연합 참여를 전당원 여론조사 그리고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결정했다라면서 이 방법만이 21대 국회에서 미완성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이 탄핵 세력의 부활을 막는 유일한 정치적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수정당의 비례 후보 앞순위를 양보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동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정의당 합류 가능성을 끝까지 지켜보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네. 그동안 공천을 주도하신 분인데 황교안 대표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죠? 네, 사퇴를 했는데 일단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은 어제 이 서울 강남 병에 공천한 김미균 이 시지온 대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분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요? 알고 보니 친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네. 이 친문으로 찍힌 이유가 좀 제가 보기엔 좀 당혹스러운데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조국 논란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시계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라는
있다라는 거하고요. 그 시계가 좀 귀해서 다 받으면 되게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자랑하기도 했잖아요. 네, 뭐 하여튼 이게 뭐 친문의 증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 민주당 소속의 주요 인사들을 팔로우했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에이 이런 걸로 공천을 취소하고 그랬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친문이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신보라 의원, 미래통합당 의원이죠. 예. 자신의 SNS에 차라리 친문의 희생양이 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통합당의 강남병 후보로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맹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냥 뭐 SNS에 올렸다고? 네네. 팔로우 했다고요? 민주당 인사를? 팔로우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직접적인 배경은 이것 때문이지만 네. 간접적인 배경은 그동안 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공천에 대한 반발로 보는 게 뭐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도 사퇴 전에 김미균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면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공관위원장직을 사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모든 사태라는 부분이 당내 공천 반발 중에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새 인물 김종인 전 의원을 모시려고도 하고 황교안 대표한테 또 체면도 세워지고 그래서 공관위원장의 역할이 여기까지였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오영호의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갈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을 맞아 오늘 내내 차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빨리 가는 길은 흐름에 맞춰서 안전 운행하는 것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판교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끝났지만 여전히 부근 2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이후 하남 분기점 일대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은 토평에서 강일, 광암터널 부근 또 서하남 일대로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와 시흥에서 송내 쪽으로 길게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 사이 양재역 방향 진출로에서 공사가 있었습니다. 작업 끝났지만 여전히 공사 관계로 하위차로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포까지도 더디게 지납니다. 이전으로 정체는 오산에서 동탄 또 기흥 동탄에서 수원 쪽으로 이어지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탄천 휴게소에서 2인 휴게소 사이는 작업 때문에 3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 당원이 투표까지 했는데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선거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례정당에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었죠? 네. 원래 사실 저도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선거법을 만들 때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제1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20석으로 거의 합의될 뻔했어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상하게 대화를 않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고 그러면서 네. 이 여야 합의가 깨져버리고 또 정의당이 원래는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렇죠. 심상정 대표가. 그런 고집을 피워서 우리 민주당 측에서 이걸 20석으로 하자 그랬더니 싸우다가 23석 그러다가 30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네. 이건 불가피하게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이런 위성정당 비례정당이 나오게 된 거죠. 30석을 캡으로 하면 위성정당 나온다. 그때도 지적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그때 심상정 대표가 끝까지 그거를 안 들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애견됐는데 결국 그거를 황교안 심상정은 탓으로 하지 말고 민주당이 막았어야죠. 그렇죠. 저희들도 저는 사실 원내 대표부도 아니었고 그래서 밖에서 보는 입장이었는데 네.
저희 민주당 원내대표도 엄청 노력을 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그때 아쉬움이 있어요. 정동영 대표나 심상정 대표가 이런 것을 예견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예견될 거다 경고를 했지만 안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낙관론에 기초해서 결국 이런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상대방이 이러한 반칙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네. 권리당원이 저희가 78만 9,868분인데 투표율은 약 30% 24만 1,500명이 참여해서 약 74.1%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반칙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어떤지 2부에서 진수희 전 장관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이렇게 이쪽으로 나서면 중도층 이탈할 수 있다 이런 내부의 반발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은 정말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우리 중도층에도 이해를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촛불혁명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해산제도도 없기 때문에 4년 임기에 탄핵도 안 되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없는 이 국회의원 구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4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사회 300명의 이사회 멤버를 구성하는 건데 네. 이거를 적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사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래한국당이면 일종의 제가 부동산 이중매매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같은 것을 지역구로 득표를 하고 예. 똑같은 당 이름만 바꿔서 전국구도 20석 이상을 가져가서 네.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쌍두괴물처럼 이게 한 몸에 머리가 2개 달린 이런 이 두 교섭단체가 국회를 좌지우지하게 됐을 때 어떻게 국정이 가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번 이 코로나 전국을 보더라도 지금 미국, 일본이 난리가 나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투명하게 중국과 이탈리아와 달리 어떤 봉쇄 조치도 않고 이 국난 극복을 해가고 있는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퍼부어대고 거의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버티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정당이 2개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국정의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야당이 언제 도움 준 적 있습니까? 그걸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거연합정당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고 네. 정의당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아직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민주당도 꼼수로 대응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중앙선 침범을 하면 내가 2차선으로 방어운전을 해야지 2차선 방어운전이 꼼수입니까? 아니면 옆에 가드레일이라 들이받아서 이 충돌을 피해서 사고를 막는 게 중요하다. 사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해봤자 이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그 비유는 또 어디서 잘 만들으셨네요? 제가 변호사 아닙니까? 제가 이런 소송을 많이 해봐서 네. 만약에 중앙선이 상대방이 침범했는데 네. 내가 방어운전을 안 하면 나도 과실상계를 당해요. 네. 정의당이 끝까지 독자 노선을 고집할까요? 민주당이 내민 손, 민주당이 정의당한테 들어오라고 끝까지 지금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독자 노선을 고집할까요? 그것은 저는 정의당의 일반 당원들, 정의당의 자체 이익만이 아니라 전체 진보 개혁 세력의 이익을 고민하시는 우리 정의당원, 일반 보통 당원님들과 또 시민단체 여론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의당이 두세 석 더 얻으려고 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에 20석을 갖다 주는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그 두세 석 더 얻으려고 20석을 보수 세력에 주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이 그냥 비례대표를 그러면 취지대로 운영하고 그냥
비례대표를 내지 말고 네. 그 군소 정당한테 이 비례대표를 나눠 주십사.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대 취지대로 좀 이렇게 투표를 해 주십사. 이렇게 아예 포기하는 거는 어떤지, 국민만 믿고 가달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좀 이상적인가요? 네, 그것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녹색당이라든지 미래당 이게 참여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의당도 참여하면 27석 정도가 될 텐데. 네. 그럼 우리가 7석 후순위로 하고 20석을 선순위로 이렇게 양보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7석마저 포기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이 투표할 동력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당들이 반대하죠. 우리 당에 후보가 없는데 40%에 가까운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겠어요? 아, 그렇네요.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 부분 또 그렇게 네. 설명이 가능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한다, 바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라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황교안 대표는 좀 정치력이 부족하시다고 보는데, 사실 어찌됐건 집권 여당이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법을 하겠다 그러면 같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인영 대표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나경원 대표하고 단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못 나눴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안보 비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로 원내 교섭단체가 미국 갔을 때 같이 갔어요. 예. 그때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나경원 대표랑 미국에서 시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 천막 농성반에 급히 귀국하느라고 네. 결국 대화할 수 있는 문을 다 걸어 잠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섭단체는 교섭을 하려고 만든 단체잖아요. 네. 투쟁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내 교섭단체의 나경원 대표한테 좀 룸을 줘야 되는데 완전히 원내 투쟁 위주로 가버린 거잖아요. 예. 우리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인영 대표한테 권한을 주잖아요. 다 교섭부자는. 네. 원내 대표 연설도 이해찬 대표가 안 오고 이인영 대표한테 계속 맡겼어요. 네. 3번인가 아마 이런 경우는 드물 텐데 직접 당대표가 연설을 안 했잖아요. 이런 좀 그거를 부여해 줘야 교섭이 좀 진지하게 됐을 텐데, 아쉬운 것은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규정해 버리면 우리도 사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당이 정책을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교섭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을 해버리니까 결국 선거법도 이렇게 1+4로 한 게 정상은 아니죠. 제1야당이 동의해서 하는 게 좋았는데, 우리가 제1야당을 참여시키려고 끊임없이 성실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당 쪽에서 20석이면 받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제1야당에서. 예. 될 뻔했는데 황교안의 강경 노선에 그 협상은 20석에 캡을 씌우는 것까지 거의 도달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틀은 건가요? 그런 흐름에 의해서 차단돼 버린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나 통합당 얘기는 그렇다 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까 그 중요한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네. 민주당의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와이파이 말고는 저는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국회의원들 선거 때만 또 도와주십시오 얘기하는데 특권 내려놓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 지금 이번 20대 국회 일 별로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네. 저 당 때문에 못 합니다. 그 말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은 다릅니다, 이 얘기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 저 모르겠다니까. 와이파이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례연합당을 단순한 의석 얻기 위한 꼼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그린 뉴딜 정책 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문제가 사실 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수 공통 감염의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일상화되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더라도 제2의 이런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미세먼지를 비롯한 이런 이 기후 이상 변화 때문에 인류 문명이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비례연합당이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심상정 대표도 강조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대승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그냥 민주당 밖에 만들어지는 이 비례연합정당은 그린 뉴딜 그러니까 환경과 예. 환경과 산업을 결합시키는 거죠. 그린 네. 뉴딜 산업으로. 그래서 이 포스트 탄소 시대 새로운 그러한 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그린 뉴딜로 바꿔내는데 지금 힘을 모아야 될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당이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의석을 갖기 어렵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 민주당과 같이 연합해서 이번에 의석을 얻을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정의와 진보를 자신들만 독점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성당, 청년당, 녹색당 다 있잖아요. 지금 정의당의 그런 이번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도 정의당 내부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네. 과연 적절한 논란이냐. 남의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진보 세력 이것을 다 정의당만이 독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비례연합당으로 민주당의 힘을 같이 결합한다면 자기 독자 힘으로는 의석 진출할 수가 없는 녹색당이나 여성당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소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4.15 총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 비례연합정당의 남은 절차는 뭡니까? 이제 어떻게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이 어떻게 그렇죠. 일단 이제 이게 창당을 결합합니다. 하게 되면 결합되면 저희 당은 이제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이제 같이 결합시켜서 현행 정당법상 또 민주적으로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절차는 상당히 좀 시급한 상황일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비례연합정당을 표방하는 당이 바깥에 네. 한 두세 개, 서너 개 지금 보이는데 네. 어떤 당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세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한 정의당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기를 저희들은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참여를 못 한다면 지금 뭐 정치개혁이나 시민당이나 녹색당, 미래당 많은 제 정당과 같이 연합을 하고 미래민주당 뭐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 어떤 당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당. 그건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자세히 아시면서 아닙니다. 아는 아무튼, 사람끼리 네. 왜 하나 얘기하고 가세요. 괜찮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정의당이 끝까지 참여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그 비례연합정당에. 네. 네. 아무튼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 온난화와 재생을 생각하는 그런 당을 만들자는 얘기는 좀 반갑습니다. 또 민주당 내 아니고 국회 내 그 가장 뭐 외교통으로 동북아 외교통으로 가장 알려지신 분이니까 이것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남북관계 봄바람이 좀 붑니까?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친서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나아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대포를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부적 통합을 위해서 그러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이번 기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하려는 북한의 전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도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검진할 수 있는 이런 검사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의 협력과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하는 그러한 제한 등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도 어떤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결정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계기로 우리 한중 간의 협력이 지금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북도 같이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 전국이 지나면 네. 중국과의 관계도 좀 나아지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합니까? 그렇습니다. 방한할 거고요. 상당히 지금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그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웃의 곤란, 중국의 곤란은 우리 아픔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 보수 세력들은 많이 비판했지만 국가 이익이나 전체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올바른 그런 그 입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이게 잘 회복이 되면 한중 관계는 아주 발전될 걸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양국에서 겪었는데 한국과 중국은 더 단단해진 모양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하게 할 건 하고 도와서 지금 이제 어저께도 제가 싱하이밍 대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 대사, 중국 대사하고. 대사하고 저하고 친한 사이여서. 네. 다 친하시대 다. 네. 이번 중국에서 추가로 마스크 저희 수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상호 오가는 그런 간담 상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협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국말로 하시지는 중국말 못 하시잖아요. 중국말 못 하시잖아요. 제가 중국어로 칭화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온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도 자랑을 하시려고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최고위원도 아니네요. 대표도 아니고요. 네. 의병처럼 뛰고 있습니다. 네. 송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송영길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의당 비례 1번 후보자로 선출된 류호정 후보의 대리랭 논란을 살펴볼 텐데요. 네. 대리랭이란 말부터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좀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깟 게임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냐. 어른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요. 그러시죠.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심각한 범죄에 준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정의당 1번인데 정의당 1번인데 공천심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 걸러지고 그 토의됐을 텐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류호정 후보 1번입니다. 비례 1번 27살의 청년 대표인데요. 류호정 후보가 대리게임을 의뢰한 건가요? 대리게임을 했다는 건가요? 의뢰한 게 맞고요. 뭐 이게 금전이 오가거나 이랬던 건 아닌데. 그러면 대리게임 내 대신 게임을 해달라. 맞습니다. 그 해준 사람이 당시 지금도 뭐 교제 중이라고 하는데 네. 프로게이머 출신의 남자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본인의 그 롤이라고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의 계정을 맡긴 건데 이 게임에는 랭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남자친구한테 전자오락 대신하라고 했는데 네.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실 수 갤러그 있어요. 테트리스 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조금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랭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전적을 통해서 매겨지는 실력의 등급인데 네. 예를 들면 뭐 바둑 몇 급, 당구 몇 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중요하죠. 그렇죠. 실력을 증명하는 어떤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지는 승급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대리랭이라는 말은 대리랭크의 줄임말인데 예. 말 그대로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대신해서 등급을 올려줬다 이런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네. 그러니까 롤이라고 하는 게임은 5대5로 싸우는 게임인데 네. 이 대리랭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팀에 그 어떤 숨은 고수가 숨어 있으면 일단 상대 팀에 숨은 고수가 숨어 있으면 우리 편이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팀의 대리랭을 받아서 올라온 하수 선수가 있으면 허무하게 지는 거예요. 아니 뭐 조기 축구에 지금 메시가 와서 대신 띄워주면 정확한 이건 비유입니다. 반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저들한테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불쾌해도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진 않은 그렇죠. 거 아닌가요? 이게 피해를 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피해를 줘요? 이렇게 되면 유저들이 이탈을 하게 되니까 그 게임사 측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작년 6월에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법안도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신해서 게임하면 안 된다는 법이 맞습니다. 있다고요? 이 게임 그
생태계 내 그 굉장히 중요한 공정한 원칙을 구성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해치면 그 게임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 저 같은 분들 많을 텐데. 3816님은 e스포츠라고도 하는데 스포츠 세계에선 영구 제명돼도 싼 일입니다. 맞습니다. 아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현실이 아니라 게임 속 일이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아마추어 유저라면 네. 말씀하신 바가 대충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문제는 이런 가짜 실력을 통해서 현실 세상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류호정 후보가 네. 현실 세계에서 이득을 받나요, 이걸로? 이분의 이력을 잠깐 보시면 대학 시절 게임 동아리 회장을 하셨고 예? 2015년 1월에는 게임 제작사 스마일 게이트에 입사를 했고 이 시기에 게임 인터넷 BJ로 활동을 하시기도 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직군으로 진출할 때 이런 그 게임 랭크가 일종의 세일즈 포인트가 됩니다. 아, 그럼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처럼 그렇죠. 내가 토익 몇 점이야, 토플 몇 점이야, 이걸 가지고 취업하는 것처럼 내가 게임 점수가 몇 점이야, 내가 그 등급이 어느 정도 돼, 이게 게임 업계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력서에 들어갈 만큼. 이력서에 실제로 기재를 했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 자격 증명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가산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게임 회사의 디자이너나 기획자로 취직을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인사평가자가 높은 그 평가를 매길 수가 있는 거라서. 네. 나대로님, 게임 알못들은 어리둥절. 게임 알못,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못,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다. 홍감표님, 일종의 타짜.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K77816357님, 리니지는 대리게임하면 계정 정지에 소송까지 가능하던디, 이렇게 얘기했으면 일단 그러니까 지금 게임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게임을 아는 사람 이거 심각해, 이렇게 지금 정치자들이 하는 거죠. 대략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면 과연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은 랭크를 본인 커리어에 활용을 했느냐, 혹은 그렇죠. 취업에 활용을 했느냐, 이게 쟁점일 텐데. 그렇죠. 게임에서야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서 이게 그 대리로 게임을 시켜서 대리 시험 같은 걸, 대리 축구 시합을 시킨 게 현실에서 무슨 도움이 있냐, 이거잖아요. 예, 그걸 살펴보면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2015년 12월 정규직 전환 당시에 이력서에 게임 랭크를 적었는데 네. 본인 해명에 따르면 그때 적은 게임 랭크는 대리 게임으로 얻었던 랭크가 아니고 그 이후에 초기화된 이후에 내 실력으로 다시 만든 랭크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게임 동아리는 친목 동아리였고 회사에 입사하는데 그 랭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해명을 하셨고요. 이 반론으로는 등급이 초기화가 되더라도 이전 등급이 완전히 제로로 초기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본인의 실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후보자가 말한 것과 달리 근무했던 게임 회사 측에서는 이분의 랭크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좀 입장이 조금 난감해지는데요. 그렇죠. 정의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의당에서는 당사자의 일단 소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 후보자가 근무했던 업체 측에 추가 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청취자 네티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정의당도 지금 한번 따져보겠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지금 선대위원장직을 그저께 이제 또 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크게 벌어지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좀 정보를 얻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정의당 문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미디어의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님 함께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코로나19가 가져온 여파가 실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긴급구호자금 지원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실질적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김인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과의 인터뷰입니다.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 80% 90%가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하루에 문 열어놓고 나면 1명 2명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제 뭐 그 자재를 준비해놨다가 그게 이제 부패되고 못 쓰게 되니까 차라리 문을 닫자. 예.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거의 2달 가까이 연속돼 오는 거 아닙니까? IMF 때는 소상공인들은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온라인이 이제 그렇게 많이 흥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장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나 이런 부분은 그 이상으로 IMF보다 훨씬 힘든 그런 사정에 와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액 감면 조치를 좀 하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지금 10%에서 5% 정도를 낮추는 게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접세격인 이제 뭐 전기료나 수도세, 보험료 이런 부분도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대안을 냈고요. 전체적으로 그 저희가 소상공인 뭐 특별 감면 지구 같은 경우는 월 200만 원. 또한 뭐 일반 그 소상공인들한테도 월 150만 원씩 지급을 하자는 그런 방안도 지금 내놨습니다. 얼어붙어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추경안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1.7조의 추경 금액은 두 자릿수를 맞추려는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추경인가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는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입니다. 언론에서도 제대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요번에 지금 기재부 발표한 추경 규모가 뭐 11.7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뜯어보는 사람들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1.7조에는 세출로 확대를 하는 것이 8.5조이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3.2조는 어려운 말로 치면 세입 경정입니다. 네네. 3.2조 세입 경정이라는 것은 이제 세입이 줄어들 걸로 예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추경입니까? 그게 앞으로 경기가 나빠져서 세입이 줄어들 것 같은 것을 숫자를 갖다 거기에다 집어들어서 11.7조라고 말하면 두 자리 숫자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만든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숫자죠. 근데 저는 사실 기재부를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기재부를 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뭐 기재부 갖고 비판하는 거 역시 어떻게 보면은 정치 지도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는 정부 추경안을 두고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추경 증액의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며 경제부총리의 거취 문제까지 언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홍남기, 2번 박만수.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서 들국화의 행진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5170님, 2주 동안 꼼짝 않고 집에 앉아서 필터 교체용 마스크 격하게 만들어서 대구 가족에게 보내고 지인들에게도 보냈습니다. 어깨가 아픈데도 만들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하는 일도 딱히 없이 오직 선거 걱정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당에서 다 함께 마스크라도 만드시는 게 지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전하시는 정치자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